음악.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최면퇴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라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회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불교와 힌두교인들로서 윤회는 불교와 힌두교의 수행자들이 선정 가운데서 경험한 것이지만 선정 체험이 아니더라도 서로 관련면 다른 분야와 영영에서도 사후생이나 윤회에 가서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 사생이나 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관, 분야를 살펴보면 되게 5개가 되는데 어떤 거냐면 명상과 임사, 체험과 체면퇴행과 자발적 기업과 영매가 말하는 사색입니다. 이 강에선 영매가 전하는 말을 응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은 영국과 미국의 학자들이 심령학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영매에 초청해서 영매도를 하여금 5세기 얘기를 하도록 만들었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영매들이 전부 다 속임수를 써가지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돈, 권리를 위해서. 그래서 영매들이 말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 아니고 그 중에 그 레오나 바이퍼처럼 지금 믿을 만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영매가 하는 얘기는 다 빼버리고 다른 것을 검탁해 보합니다. 그렇다면 최면퇴행에 의한 전생, 회의견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퇴행이란 건 딴 게 아니고 최면 상태에서 최면자가 피체면적, 암시를 준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부터 1년 전, 2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해서 전부 시간을 거꾸로 흘러가면서 그때 무슨 일이는 걸 묻는 건데 이 최면퇴행에서 윤회를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최면에 의해서 윤회를 검증하는 것은 2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체면자가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피체면자의 무의식이 조작된 것일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우리도 꿈속에서 뭐를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속에서 보고 들은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긴 하지만은 사실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피면자가 최면 속에서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 무의식이 꿈처럼 만드는 호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피면자는 최면자의 암세에서 그 최면 사람들이 뭔가를 말하다면 그 사람이 말하는 데 따라가지고 그 암세에 의해서 무의식에 저된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고 자신의 전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좀 살펴볼 가치가 있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최면자의 암시에 의하지 않고 피체험자가 자연스의 전생으로 보이는 장면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아닌지를 확인할 길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피첨자가 몇백 년 전에 어느 외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다 하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면퇴행은 규명해 볼 만한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최면퇴행에 의한 전생요법이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한다면 그것을 적어도 의학적으로는 진실로 받아들여야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생법은 그 치료 효과가 강력뿐만 아니라 심지 효과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 전생요법과 최면요법을 저술한 동아대학교 설기문 교수의 의하면 전생퇴행을 경험하고 나면 종교인은 더욱 신앙심이 깊어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 영혼의 세계나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며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모든 생명체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중의 마음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서 이번 8강에서는 최면퇴행에 대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퇴행에 의해서 고질병이 치료가 된 일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 문헌에서 여러분들이 전생요법에 의한 고질병 치료 이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1977년 10월 3일 주간지 타임즈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타임즈에 보면은 비헤이비어 해놓고 Where were you in 1243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바로 전생법이 소개됩니다. 여러분들 흥미 있으면 찾아올 수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비헤어 웨어 유인하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 타임즈 내용이 소개됩니다.
우선 영어로 쓴 걸 그냥 제 그대로 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낸시 프린이라는 30세 먹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작가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언제든지 기사나 책을 쓴다면은 마지막 문장을 마무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쩔쩔매는 그런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작가들은 이런 문제에서 또 계속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 사람은 그 모리스 네터손이라는 최명술사를 통해서 옛날에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677년에 어떤 재판을 받는 여자를 보게 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죠. 뭐 때문에 재판을 받냐면은 이단이라는 이유로서 지금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을 받는 그 여자는 조사관한테서부터 자기가 이단이라는 증거를 말해줄 수 있는 일기장을 감추라, 자기가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장에 보면 이 사람이 이단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는 철을 감추려고 계속 노력하는 어떤 부인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부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최면을 통해서 낸시스 지프린이 지금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으로부터 3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그 벌이 남아갖고 자기가 쓴 일기장이나 책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쩔쩔매는 건데, 이제는 그러한 자기 전생을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나쁜 버릇에서 또 남 고실병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톤의 그 체면요법을 받은 다음에 이 슈프링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마지막 문장을 써서 책을 완벽하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는다. 꼭 옛날 내 자신의 그 고질병이 지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 마음속에는 재판받던 그 여자가 갖고 있던 그 심적 상태가 거대 유지가 돼갖고 마지막 문장을 매듭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타임즈는 흥미, 유주의 자극적인 보도를 일삼는 황색, 덧널이 아니거든요. 그 타임지에서 전생요법을 소개할 만큼 그만큼 전생요법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체험자가 말한 전생이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은 참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몇백 년 전이 먼에서 일한 얘기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생이 허구이든 아니든 최면이의 전생법은 효과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면, 퇴탱에 의해서 전통정법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정신과 교수 휘튼 박사는 딴 사람을 는 거칠 수 없는 병을 고치기 때문에 실패철의 박사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최면행은 굉장히 그 효과가 있는 치유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생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인지 조사해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전생의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분적으로 검증이 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20세기 최고 신비가라고 하는 사람이 에디가 케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에디가 케이시도 전생에 대해서 많은 말 했습니다. 근데 에디가 케이시가 말한 전생은 뭔 옛날 얘기거나 뭐 3년 전에 얘기거나 또는 다 다른 우주에서 일한 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과학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분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확인할 수 있더니 얘기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얘기로서 브라이드 머피를 찾아서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브라이드 머피는 버지니아 타이라는 여인이 최면도 중에 자신이 살았다고 말한 전생에서 이름입니다. 출판물에는 타이브 요청에서 그 여인의 이름을 루스라는 가명으로 나게 다시 말해서 루스 시몬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사업가이자 아마추어면 수사인 머리에 번스타인이란 사람이 6번에 걸쳐서 가정주부 버지니 타이를 최면에 걸고 그녀가 말하는 전생 얘기를 증인들의 이하에 녹음을 했습니다. 6번에 녹음을 했는데 언제 했냐면 1952년 11월 29일 토요일 밤에 오후 10시 35분, 그 다음 2회, 두 번째는 똑같은 해 12월 28일, 18일, 그 다음 3회는, 그 다음에 1월 22일, 그 다음에 4회는 53년 7월 27일, 다다 5번째 최면은 53년 8월 29일. 그땐 6명의 목격자가 입회해 가지고 이 최면 내용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 다음에 UK는 1953년 10월 1일 목회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녹음을 했고 이 피자가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 거짓일 수가 없죠. 공개된 것이죠. 그러니까 1952년 12월 29일 토요일 오후 10시 35분 번스타인은 루스를 체면에 빠뜨린 후 연령 사형시켰습니다. 자, 7살 때 얘기를 해보시오. 2살 때, 1달 때. 이때까지는 루스가 말하는 것이 나의 만능이었습니다. 그 1달 때 얘기를 하니까 아기 때 얘기를 하는데 더 소급해서 그것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자 루스가 갑자기 예상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페인트에서 침대를 긋고내고 있습니다. 다 큰 어떤 소녀의 음성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봐서 루스가 전생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때 루스가 말하기를 자신은 아일랜드 사람이며 이름이 브라이드 머피로서 1798년에 태어나 1864년에 죽었다고 하면서 브라이드 머피서의 자신의 주변선에서 일한 일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일랜드 사투리를 섞어서 말하는데 사실 루스는 아일랜드가 본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본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직나타이라 했죠. 근데 아일랜드 가본 적도 없는 루스가 지금 1798년부터 1864년에 일어난 아일랜드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 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골라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자기가 결혼. 전에는 코크라는 도시에 살았고 결혼 후에는 벨파스트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았는데 자기 남편은 퀸수, 유니퍼트에서 강의를 했다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가족 경계를 말하고 시아버지가 뭐 변호사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벨파스트 근처에 있는 안트림 바닷가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라스 오브 캘링포드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뭐냐면은 라프는 켈터로서 호수를 뜻하는데 아일랜드에 가본 적 없는 사람이니까 켈티거를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켈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벨파스에 있는 식료품 가게 좋은 게 이 운영하는 식료품이 있었고 하식 식료품 장소가 있었는데 그런 식료품 장소에서 자기가 뭐를 샀다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죽은 때는 연계 살았다고 합니다. 인더스피드 월드에서 가투에서 이걸 연옥이라 그러죠. 연옥에서 죽은 남동생을 비롯해서 아일라는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옥에서의 삶은 특별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다 하죠. 그러니까 아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것은 그 전당이나 지옥이나 어떤 곳에 가기 전에 잠깐 머무른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 본명 버지나 타이가 말한 것을 최명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걸 그 다음에 믿을 수 없고 그걸 확인해 봐야죠. 그래서 번스타인은 아일랜드는 친구, 변호사들에게 부탁해서 조사한 결과 어떤 것도 조사할 수 없었지만은 하이브의 한 말이 거의 사실이란 답을 듣고 그 책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굉장히 잘 팔려서요. 그냥 불과 몇 개월 만에 수백만 발적으로 잘 팔렸는데 이제 이 책이 인기가 있으니까 신문사에서 과연 이 책에 내가 말한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그 타이 부인이 어렸을 적 살았던 시카고와 아일랜드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책에는 루스라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본명은 버지냐 다이였다고요. 그 다이 부인이 살았던 시카고와 아일랜드 조사를 파인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시카고 데일리 뉴스에서는 1950년 1월 중선 런던 주재 언니일이 아일랜드로 파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콜크, 더블린, 벨파스 등 265마를 3주 동안 탐색하는 것이 임인데 특별히 루스가 말한 내용에 합당한 어떤 진실성을 말해준 자료가 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벨파스에는 브라이드 남편이 가르쳤다는 시기에 퀸스 칼리지가 없었어요. 아일랜드 주간지에 보면은 1908년에 공식적으로 퀸스 칼리지가 성립되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800년대 거기서 남편이 대학에서 갔다는 것은 진실이 수치 아닌 거죠. 그리고 언니 조사해 봤더니 브라이드가 말한 것과 실제 조사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랬으니 볼 것이 없다고 말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타이브이 살던 환경과 브라이드, 머피가 말하는 환경 사이는 유사한 점도 많았습니다. 타이브인인에 살 때 시카고로 이사 갔을 때 그 이후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살았고 타이는 브라이드 피가 묘사한 것과 상당히 닮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증언을 들은 겁니다. 그 몇 개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입니다. 타이가 어렸을 때 잘 알던 이웃의 이름은
미세스 브라이디 머피, 탁테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 부모는 캐슬린 그 덩칸 머피였는데 타이 어머니가 캐린이었습니다. 그 브라이드가 머피가 말한 것과 실제 타이 부인이 어렸을 때 살더니 이름이나 타이 부인의 어머니 이름이 닮은 데가 있는 거죠. 그래 브라이드 무피의 대중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겠지만 그 내용의 진승을 의심하는 조사 보고가 나오자 이제 이 숨은 사실을 켜내는 기사가 여러 신문과 잡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일반 조사원이 조사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적인 조사원이 조사해 주기를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덴버 포스트 지혜 편집장 겸 발행인이 3주일간 윌리엄 바카라는 사람을 아일랜드로 파인해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윌리엄 바크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적어도 이것을 브라이더 머피가 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3년을 걸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드는 남편 브라이언이 1818년 결혼한 후 25년 이상 벨파스트 뉴스 레터지에 칼럼을 쓰는데, 그러니까 상한 법률 사건에 대해서는 하려면서도 말하는데 벨파스트 간부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그 간부인 존 골테 양이 말하기를 저자별로 처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1818년부터 신문을 다 조사해 봐야 되죠.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검증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나이감에 따라서 브라이드 얘기는 질성이 없어 보였다 합니다. 그런데 다른 참고문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생각했던 생각은 틀린 것으로 판명됐다고 바크가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퀸수 유니버시티는 1908년에 설립되는 주간지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데, 근데 바크가 조사해 보니까 1862년에 발간된 벨파스트 퀸 대학 관련대에서 1845년에 벨파스트의 퀸 대학을 설립한다는 빅토리 예왕의 측량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브라이드가 말한 것이 맞지요. 오히려 비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잡지 기자는 브라이드는 나무로 만든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 집을 매도라고 불렀습니다. 아일랜드는 목자가 드물기 때문에 돌이나 벽돌로 집을 짓지 그렇게 나무로 지은 집을 지을 리가 없다. 그리고 또 공중이한테 물어봤더니 매도라고 불리는 어떤 집 찾아지 못했습니다. 근데 1801년에 완성된 콜쿠시 주도에는 분명히 매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브라이드가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비난한 사람들 뭐라면 남편과 시아버지가 변호사라고 했는데 1825년까지 가톨릭은 알란드에서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도는 변호사가 될 자격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크가 조사한 바에는 1793년에 새로운 변명이 만들어져서 가톨릭이 법조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브라디 남편과 시아버지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 밖에도 바커는 신유품전 존리과 윌리엄 파상점을 확인했습니다. 그 브라디가 말한 또 라프가 켈트곡으로서 호수를 땄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시카고에 누워있는 어떤 부인이 어떻게 100년 전에 그 벨파스트의 존 캐리건 식료품점과 유일리 파란 상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거기에 켈틱어로서 라프라는 호수, 라프라고 부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호수가 있었다 그랬죠. 그런 호수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커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독자들이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그녀의 기가 확감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견제에서는 단 하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100년 전 기억이 현재처럼 정확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입수할 수 있는 문헌에 기록된 역사 기록들이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기록이 정확하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조사 결과로 사람들이 브라이드 머피 얘기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학계에 있는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 조사 기획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브라이드 머피에게는 타이, 부인이 잠재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입니다. 잠재게 한 것이라곤 뭐냐면은 과거 어느 시기에 읽었거나들은 것 또는 보았던 것을 읽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그 기억을 못하지만은 무시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어느 시기에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발표된 브라이드모의 대한학술연구문도 같은 결론으로 내립니다. 그 주류 학계의 의견이 잠재기 하나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규 기억을 받은 학자들 또 그것도 오히려 뛰어난 학자들이 끊임없이 전생과 임사를 연구하고 이것들이 사실을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죠.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딩, 머피에게는 주류께서 내린 결론으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걸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4강에서 얘기한 캐나다 트럼프 대학의 의학부의 정신과 교수로서 뛰어난 신경생략조에 알려진 히튼 교수는 이런 말합니다. 브라이드 머피, 얘기는 진실자고 그 다음에 철학자 커트, 두 가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브라이드 머피라는 사람이 실했던 역사적 기록은 없기 때문에 타이 부인이 한 얘기를 입증할 수 없지만은 적어도 타인이 부인이 보통 사람은 알기 힘든 19세기 아일랜드의 풍수가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체면에 의해서 그녀에게 초능력이 주어졌음을 보여준 증거라고 봅니다. 잠재 기억은 도대체가 100년 전에 그 아일랜드의 풍습과 사정을 그렇게 잘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자기 믿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정신과 기사들은 타이 부인이 아일랜드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녀가 어리실 아일랜드 사람들과 어울려 놀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결에 대해서 전생과 윤회 연구 분야의 전설적인 인물인 버진 대학 정신과 교수 이언 스티브슨 이런 말합니다. 부인이 어렸을 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과 어울리났던 것을 통해 그런 정보를 얻었음에 틀림없다는 가정은 그건 그냥 정신과 의사들이 자기들이 말하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임무적으로 붙인 것일 뿐일지 그게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타이 부인이 시카고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아이들과 놀았던 내용들이 잠재기로 남아있다면 잠재기억에 남아있던 내용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브라이드 머피가 말한 아일랜드의 사전과 단어가 뭔지 확인해서 둘 사이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그런 비교는 없이 그냥 때 시카고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 사람들과 놀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한 것은 이건 도대체 과학적인 결론이 아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류학자라서 윤회 연구를 하는 제임스 메톨릭 박사의 개 역시 브라이드 머피에게 신병을 주어집니다. 제임스 메톨릭에 의하면 브라이드 머피가 19세기 아일랜드에 살았던 전생인에서 상세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최면탱에서 흔히 일어난 패턴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 같이 브라이드 모를 찾아서의 내용에 관한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윌리엄 바크의 조사를 보면 진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결론 지냐면 브라이드 머피에 대한 내용은 아직 과학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확인됐지만은 완전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비난은 사람들이 겨내는 편견에 불과 것이고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확인될 것이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다음 9강에서는 이제 윤회의 사례를 수집한 전선적인 인물인 이언 스티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씁니다. 음악. 이런 질문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상태가 돼? 버리겠어요? 어떤 방법도 쓸 수 없고 이해도 할 수 없고 손발이 콱 막히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답은 내야 되고 답은 분명히 낼 수 있다고 지금 여기가 답이라고 하고 분명히 답은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하고 그러니 미치고 팔딱대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까갑하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법문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이 이서 봤을 땐 겉문만 듣고 있는 거고 초기 가나선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냥 모르겠다 하는 그 모음에 버티는 거예요. 모음 속에서. 그런데 간절히 깨닫고 싶다 하는 그 마음, 그게 발버리심이란 간절히 깨닫긴 해야겠다라는 발버리심이 바탕이 되고 머리로 안 된다라는 안목이 탁 갖춰진 상태에서 모르고 까마맘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티는 거는 공부가 쉽지 않아요. 혼자서 화도 들고 버티는 버는 방법이 없는 거에 제대로 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깨달음의 방법 아닌 방법론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지금 무수히 많은 방편들을 다 검토해보고 나서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조사선의 강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릎대. 이게 석가물이 부처님 초전 법륜할 때 초전 법륜이 뭐예요? 처음 법륜? 법의 수리받기를 법문을 전했던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그 초법륜의 정신과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게 부처님의 교화 방식이거든요. 초전, 법륜상 보면 어떻게 그림 그려져? 있어요? 오비구 5명의 스님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앉아 있어요. 부처님이 중간에 앉고 이렇게 5명이 무릎을 맞대고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법을 설하시고 5명이 법문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법을 펴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어때요? 항상 부처님이 딱 법상에 앉아서 제자들이 딱 모여 앉아 있으면 법문을 듣고 있어요.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방식은 부처님한테 법문 듣다가 부처님은 무슨 법문했어요? 항상 52처 18개 무와 연기를 설했단 말이에요. 네. 몸과 마음 그게 너 맞아? 그거 색? 수상행식이야. 색 몸뚱아리일 뿐이야. 몸뚱아리 어떻게 더야? 몸뚱이니 끊임없이 무상하게 변하는 건데 내 몸 그건 대지의 지수화풍이네. 몸의 지수화풍으로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야. 새는 무아야. 느낌 수온도 무아지. 수온 느낌이 왔다 가고 어느 것도 붙잡을게 없잖아. 생각 의지 의식 이게 다 무아지 고정된 게 아니지. 이게 끊임없이 올 설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 나에 집착하는 사람에겐 오원을 주로 설했다고요.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는 분별이 센 사람한테는 18개 12처를 설했다. 그래요. 그럼 18개를 설해서 내가 있고 세계가 있다라는 착각. 나와 세계는 동시에 일어나. 안근을 인연으로 해서 색경이 일어나. 그게 접촉하면 안식이 일어나.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죠. 그걸 스스로 직접 와서 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아닌지. 너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고 딴 돼서 배운 생각까지 보지 말고 당신들의 제가 너라고 하는 건 여러분을 넣어가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얘기예요. 존댓말 했을 수도 있겠다. 부처님이 30을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은 더 나이 많은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신 거예요. 스스로 보세요. 내가 눈 깊고 헤엄듯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저것이 있다라는, 그리고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분별, 의식이 생기고 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별이거든요. 접촉하자마자 접촉하는 뭔가 있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분별해서 느낌이 일어나서 좋은 애가 일어나고, 좋은 느낌은 취하고 애착하고 취하려고 하고, 그때 유가 생겨요. 그게 십연기에서 식명유입 촉수에 취유가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있음 세계가 나와 세계가 있는 존재로 분별되어지는 과정을 12연기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자기 경험으로 정을 맞는지 자기가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이 12연기 공부 엄청 했거든요. 대학원 이거 쓰려고 12연기를 서술하시오. 예지 한 장에 딱 서술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공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대학원 갑자기 불교가 가겠다는 또 후배가 있어. 가지고 걔한테 막 그걸 막 가르쳐 주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건조한 지식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답쓰기 위한 지식, 바로 여기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일로 내려올 생각은 일도 못하고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2연기 공부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12연기 공부하던 날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재미없는 공부가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현학적인 공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까지 정말 머리 아픈 공부가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까지 감동이라고는 일도 없는 공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다니까요. 시기 공부할 때 왜 그때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그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데 조금 재미없게 가르치기도 하셨고, 당연히 그 경전대로 가르치니까 제가 꽤 오래건 시간이 걸렸어. 12연기는 미친 듯이 놀랍도록 정교할 뿐만 아니라, 놀랍도록 감동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정말 이건 어떻게 이런 교리가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논리성도 갖추고 완벽한 지혜도 갖추고, 한숨, 이건 미친 가르침이에요. 정말. 다시 돌아가세요. 보세요. 내가 세상을 보지 않으면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봐야지만 그게 있어요. 제가 그런 비를 들었잖아요. 유치원생들 같으면 미국이랑 이스라엘 전쟁 나는 게 뭐 관심 있겠어요? 본인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뉴스를 봐도 눈으로 뉴스를 보긴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지나가면서라도 보긴 했을 거 아니에요. 봤는데 안근이 색경을 접촉했는데요. 접촉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3사가 화합해야만 분별식이 유가 생기거든. 존재가 생기거든요. 눈으로 봤지만, 소리로 들었지만, 그게 분별의식으로 봐서 아는 의식. 저 나쁜 놈이네. 저 전쟁 일어났네. 좋은 애. 나쁜 애. 이런 의식,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전쟁이 없어요. 분명히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한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아이에게는 실질적으로 그 아이에게는 전쟁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같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도 없고 성공했냐, 실패했냐도 없어요. 좋은 대학 나왔냐 이런 것도 관심 없어요. 갓난 얘기는 그런 세계가 아직 연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분별해서 연기하니까. 보세요. 갓난하게도 TV 가만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겐 없잖아요. 왜 그래요? 안식도 있고 안입비 서신의도 있고 색상에 미쪽법도 있는데 안식, 이식, 비식, 서식, 신식, 식, 분별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이가 들면 식이 성장하잖아요. 식의 증장이라. 그래요. 이 분별의식이 성장하고 증장하니까 이걸 먹고 산다 그래요. 분별. 중생들은 그래서 중생이 되는 거거든. 식식이래요. 식주 조금 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 먹고 산다는 거예요. 식을.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는 전쟁도 있고 막 명품도 있고 돈 벌어야 되는 것 있고 좋고 나쁜 것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있은 거예요? 갓난에게 없던 게 식에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 식은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의식이잖아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대상을 봐. 내가 보지 않으면 그게 또 봤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또 그게 없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엄마 명품백을 봤을지도 몰라요. 근데 관심 없었어요. 20대가 되기 전까지는 명품백에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별 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다고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건 봤지만 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내가 있다고 해서 세계가 실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계를 보고 나서 의식하고 이 세 가지가 다 화합해야지만 식명색, 유깁, 18개가 화합해야지만 존재가 생겨요. 진짜 존재가 아니라 존재한다 라는 착각,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자기 경험으로 정말 그런지 자기가 사유해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면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고 지나가는데 불교에서도 정사유가 있잖아요. 그 사유는 뭘 의미하느냐면 바른 사유. 그 법문을 듣고 나서 머리로 그렇네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내가 자기 매 순간의 삶의 경험에서 직접 정말 그렇네 하고 자기 경험으로 정말 그래버리면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 다니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직장 상사예요. 나를 보면 맨날 이렇게 잘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았어요. 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하고 너무 잘 지냈어요. 행복하게 직장 생활을 잘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를 통해서 사실은 선배가 그 직장 상사하고 되게 친하고 되게 좋아하지. 좋아하지. 그 사람 너무 나이스하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됐는데 제가 선배를 생각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선배 그 사람하고 좀 거리를 두세요. 너무 성게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이 선배 뒷담화하면서 다녀요. 선배가 너무 잘하니까 옛날에 그러지. 요즘 잘 나가니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선배가 그 사람한테 터놓은 그 단점 같은 거 동네 방대 다니면서 선배 욕하면서 까내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달라졌죠. 세상이 달라져요. 회사 가기 싫고 그 사람 보면 짜증이 나고 그 한 사람이 너무 싫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회사 다니는 게 또 싫어질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라는 그 충격으로 세상이 어둑어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럼 내가 옛날에 그 사람한테 털어놨던 나의 그 수치스럽던 과거까지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얘기한 거 아니야 하고 너무나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그걸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참게 없잖아요. 인식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은 여전히 있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근데 내가 분별로 인식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어제는 천당이었는데 오늘은 지옥이 됐잖아요.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 분별. 의식이 만든 거잖아요. 바깥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이 없었죠. 왜? 내가 의식하지 않을 동안은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 일이. 그리고 또 내가 다르게 의식하는 동안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의식할 땐 그 사람은 좋다라는 세상에 연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쁘다라고 분별을 함과 동시에 취사택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나쁜 놈이라 세계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져? 내가 볼 때 보고 나서 분별을 의식해서 이건 좋고 저건 싫어.
좋은 건 더 취해야 되고 실은 건 거부해야 되라고. 내 인생에 과도하게 좋거나 과도하게 싫은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등장을 하거든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존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18개 화합밖에 없잖아요. 실제는 근식이 다 없어요.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상 미축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예요. 그런 게 본래 실체적으로 없어요. 따로 떨어져서 실제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보지 않으면 그런 세계는 없어요.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세계는 없어요. 혹은 다른 세계가 연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식하는 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세계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세계로 살다가 고작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세계로 바뀔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세계잖아요. 이렇게 근경식이 화합해야 나와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세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인연이 모여서 화합해야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죠. 이게 18개의 가르침이거든요. 이게 저도 되게 부족하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법을 설하셨단 말이에요. 온 18개월을 계속 끊임 설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만 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저희 심지어 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야말로 이렇게 해서 이게 가슴으로 머리로만 이해하다가 가슴으로 쑥 내려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로 알다가 갑자기 가슴이 시원해지면서 와이 감탄사로 흘러나와요. 법에 대한 깨달음이 감탄사로 바뀌어요. 와 미쳤다. 진짜 내가 없구나. 와 이게 온 개공이 온 무아가 한수마 충격이네. 충격 진짜구나. 인생이 전부 다 분별밖에 없는 거구나.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와 충격이네. 이게 세상의 통째로 전부 다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내 분별이었구나도 내가 아니고 실제하는 게 아니고 세계도 실제한 게 아니고 전부 다 이 분별, 의식밖에 없었구나. 만번 유식이 정말이었구나 이거. 와 이거 충격적이네. 그 가슴으로 이게 확 소화가 되면서 깨달음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연기 무한 거 이렇게 있는 건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연기적으로만 근경식이 주관과 객관과 의식계라는 것이 연기적으로 인연 화합했을 때 있다라는 것이 인연 따 연기적으로 있는 것처럼 느낄 뿐 있는 득보일 뿐 실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라고 여겨지는 이 세계 전체가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듯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사라져 없어지진 않았어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없어요. 법을 보는 안목에서는 이게 다 있는데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있는 측면에서는 이 세간의 측면 사법계의 측면에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있음을 쓰고 살아요.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고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근원의 안목에서는 법을 보는 안목으로는 모든 게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요. 있는 모든 거에 걸리지 않는다 말이에요. 사로잡히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이 그냥 하나의 놀이가 되죠? 쓸지 않은 뭔가가 아니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고 버텨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세상이 나니까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죠. 전쟁할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들이 바로 난데요. 이게 정멸이죠. 모든 문제가 갑자기 다 해결돼 버려요. 모든 괴로움이 다 없어요. 괴로움이 있는 그대로 괴로움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은 생각일 뿐이구나. 분별일 뿐이구나. 나도 실제하지 않고 세계도 실제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는 것도 실제하지 않고 내가 실제한다고 생각했던 것뿐이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그렇게 집착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고 내가 집착하고 고집버린 것뿐이구나. 그럼 삶은 어떻게 돼야 되지?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은 지금 언제나 펼쳐져야만 하는 그 인연 따라 인연법 따라 진리 따라 정확하게 매 순간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었구나. 그럼 지금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삶을 통째로 허용하는 거예요. 삶과 통째로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삶에 개입해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가 훅 빠져나오는 거죠. 그게 출리의 공덕이에요. 출리 출벗어나 버리는 삶의 속에서 들어가서 삶에서 확 일일이 살다가 삶에서 훅 벗어났는데 그러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겉으로 가서 벗어나지 않았죠. 근데 마음으로도 훌쩍 벗어난 거예요. 그게 벗어나면 그리 떨어질 리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게 분별망상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출리예요. 출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성공자리 성품이 공해서 이 공안이 성품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벗어나 있다. 스스로 출리의 공덕이 완전히 갖춰져 있다는 걸 본래부터 출리였구나. 본래부터 이 공이라는 공안 성품은 본래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게 떨어져 있다고 또 표현하니까
아, 성품이 중생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출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요거는 이해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출리하고 보면 떨어져 나와서 보면 떨어진다는 건 둘이었는데 하나였는데 이게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 말이 오해할 수 있어서 또 하는 소리예요. 출리의 공덕을 깨닫고 보면 본래 하나였고 떨어져 나온 게 바로 그 자리인 거예요. 마음만 분별해서 떨어져 나왔을 뿐이지 떨어져 나온 자리가 따로 없어요. 이 있는 이대로가 그대로 떨어져 나온 자리예요. 세관이고 출세관이에요. 출세관이라는 세계가 따로 있지 않아요. 100% 세관밖에 없이 그대로 출세관이에요. 그러니까 출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출리하고 보면 출리할 필요가 없고 출리할 말도 필요가 없어요. 떨어져 나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본래 그 자리였 늘 한 자리였으니까요. 늘 분리법이었으니까요. 근데 중생세관으로서 분별심 때문에 분별심과 딱 붙어가지고 살던 사람 입장에서는 분별심에서 내가 확 떨어져 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기가 있단 말이죠. 분별에서 한번 확 벗어나는 체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어떨 땐 떨어져 나와야 된다고 하고 어떨 땐 떨어져 나오는 것도 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는 머리로 공부하면 안 되는 게 어떨 땐 분리법이라 그랬다가 요거 보세요. 출리의 공덕이라는 말이 명백하게 둘이 아니라 출리 떨어져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분리법이면 떨어져 나온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전부 다 둘로 나눠놓고 하는 법문이에요. 그럼 머리로 공부하는 사.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대충 하는 거예요. 진짜 철저하게 머리로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불교를 공부하다가 돌아버려야 돼요. 질문이 많아서. 왜냐면 불교에서는 분리법이라고 하는데 왜 전부 다 돌로 나눠놓고 얘기를 하지? 왜 스님들이 분리법을 법문한다고 다 돌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철저하게 공부하면 머리로라도 철저하게 공부하면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스님 도대체 분리법이라 이뤄놓고 왜 그렇게 수많은 스님들 뿐만 아니라 경전도 그렇고 전부 다 둘로 나눠놓고 하는 서법만 맨날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죠. 그러면 내가 머리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머리로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이제 여음풀에 감을 잡고는 그때부터 비로소 발심을 해. 진짜 발심을 해가지고 머리를 쉬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똑똑해가지고 학문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똑똑해서 학문적인.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머리로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머리 똑똑해가지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이 공부가 더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자기라는 아상우월감의 원천이 똑똑감에 있거든요. 똑똑하니까 남들보다 공부가 훨씬 빠르고 훨씬 깊단 말이에요. 훨씬 아는 게 많단 말이에요. 불교적 지식을 훨씬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거였고 그게 세상에선 제일 훌륭한 거거든요. 똑똑한 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출세관에서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똑똑하게 불교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내가 불교하게 안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선사 스님이 불러서 너 아무리 똑똑해도 그거 다 헛똑이야. 그거는 공부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너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넌 머리는 똑똑하지만이 체험적 깨달음에는 한 발도 오지 않았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심정이 나는 평생 내가 똑똑한 것이 나의 유일한 정체성이었고 이 세간에서 나를 드러내는 위대함이었는데 그걸 포기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50년 동안 해야해 왔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건 비슷해요. 교수님이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교수님이에요. 그 분야 50년을 탔어요. 그런데 불교학을 50년 동안 사가지고 세계적 불교학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불교학자에게 어떤 선사 스님이 교수님 세계적으로 1등 가는 교수인 건 알겠는데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준비되면 그때 오세요. 준비 안 돼. 있다면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제가 봤을 땐 아직 깨닫지 못해서 한 발도 못 나가서 저에게 찾아오면 얘기를 드릴게요. 그 대신 찾아오려면 깨질 준비라고 오세요. 안 그럼 전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그럼 이 교수님은 몇 년 고민할 거예요. 어쩌면 몇 년 고민할 거야? 나를 포기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걸 어떻게 포기하나? 보구나. 그러네. 그럼에도 그 얘기했던 스님이 예를 들어 뭐 종정 스님 돼요. 그러면 내가 교수지만 그래도 종종 스님까? 찾아가도 내가 양심적으로 내가 좀 낮아지는 것 같진 않지. 이러면 찾아갈 수도 있겠죠. 어쩌면 조금 더 빨리. 근데 그 얘기 해준 사람이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리 종교학과 학생이에요.
석사과정 학생이에요.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줬다. 죽어도 못 차가지 어죠.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 해요. 제가 출가하겠다고 오늘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출가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출가하겠다 할 때 뭘 물어보냐면 제일 먼저 출가하고 안 하고 중요한 거 아니고 출가하는 결심문이 굳혔으면 좋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깨닫기 위해서 깨달으려면 출가가 좀 더 낫겠다 싶어서 출가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느냐? 나는 출가해서 뭔가 스님이 돼가지고 스님 생활이 멋있어요. 스님 돼서 포기를 할 거예요. 어쩌고 이런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깨닫고 싶어서 출가한다 이러면 그러면 굳이 출가하는 것보다는 제가 자로 있는 게 공부하기에는 훨씬 좋다. 사실은 스님이라는 상을 하나 더 얹어 버리면 공부하기 더 쉽지 않다. 스님들 중에 매주 와서 법문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님이라는 승복을 입고 있는 상이 있으면은 쉽게 오지 않게 돼요. 제가사 이렇게 훨씬 공부하기 좋다. 그런 얘기를 하고 했었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에 대한 이게 확실하면 정말 오래오래 안목 있는 스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아는 스님을 찾으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와 같이 자기를 깨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분들만 깨기가 쉽지 않겠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게 있다니까요. 나라상 나를 버리지 못하는, 나를 깨지 못하는,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익혀왔던 분별 의식을 애지중지하는 분별 의식을 도저히 못 놓겠다니까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들은 공부한 거 이거 싹 버려야 돼요. 특히나 과거에 불교 공부했던 많이 공부한 사람들수록 이걸 싹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의부 한 발도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성품은이 공의 성품은 그냥 이 스스로 벗어나 있어요. 이 출세간의 공부고 이것은 출리의 공덕이어서 벗어나 있지만 또 벗어난 바가 없어요. 그게 바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멋대로 뜨고 가라앉게 내 맡겨둘 뿐 이랬어요. 이 이문 부침이랬어요. 이문 등등 이런 이문이라는 말이 설록이 많이 나와요. 임 맡기 임자 맡겨버려라. 운은 이운반한다, 움직인다, 운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의 움직임, 삶의 운용을 전부 다 통제로 맡겨라 이 소리예요. 생각하는 움직임, 말하는 움직임, 행동하는 움직임, 삶을 살아가는 움직임, 그 삶을 운용하고 삶을 운행해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움직임, 모든 엎짓는 인생, 그걸 통째로 내맡겨라. 이게 이문이에요. 이문, 자신의 운명을 내맡겨라 이 말이기도 하고 삶 전차를 통으로 그냥 내맡기라는 거예요. 그 왜 내맡기라고 할까요? 모든 움직임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법이 인연 따라 저절로 내맡겨서 저절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절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내세워서 내가 했다라고 자꾸 옆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삶은 연기법으로서 저절로 흐르고 있어요. 연기법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일어난 거예요? 연기 인연 따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인연 따라 아빠, 엄마가 여러분을 낳게 했다가 반응은 맞지만 아빠 엄마가 나를 낳게 했어요. 여기 아니고 아빠 인연, 엄마라는 인연, 사랑한다는 인연, 수많은 정자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정자가 하는데 어떻게 그 하나가 딱 이렇게 내가 됐을까? 그게 인연인 거예요. 그게 아빠 엄마가 한 거예요. 작전자 한 거예요. 야, 이 수많은 거 중 얘를 저기 이렇게 점지했어요. 그 인연이죠. 인연이 한 거지. 어떻게 그 아빠 엄마가 한 거예요. 모든 게 인연이 맞아 떨어지는 거라니까. 연기라니까요. 인연이 일어난 거 아빠 엄마가 일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인연이 시킨 거, 인연을 시킨 거예요. 삶의 운용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운행이 내가 내 삶을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운행하는 게 아니에요. 삶은 저절로 연기적으로 연기법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될 사람은 인연 따라 저절로 부자가 돼요. 똑똑한 사람은 인연 따라 저절로 똑똑해져요. 희한하게. 몸 건강한 사람은 떡 태어나 봤는데 이상하게 계속 건강해요. 아픈 사람은 나는 아프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몸이 계속 여기저기 아파요. 나들면 또 저절로 몸이 아파지고, 성공할 사람은 성공하고 실패할 사람은 실패하고, 직장 취직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획해가지고 취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살았을 뿐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 가게 되고 저기 가게 되고 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백, 수천, 수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직장 가운데 내가 그 직장을 가고 싶어 했겠어요, 우리가. 어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 해서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이렇게 나왔고, 그렇게 성적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일이 성적에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대학교를 썼을 거 아니에요. 좀 상향 지원도 하고 막 비슷하게도 쓰고 막 썼을 거 아니에요. 과도 내가 막 너무 바로 가고 싶어서 쓴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교가 가지고 가는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 써보자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으로 막 썼을 거 아니에요. 뭐 희한한 이름의 과도 있어요. 그거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간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높은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그 계열에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가 로스쿨 가기 위한 걸로 가기 때문에 제일 낮은 과라도 안 돼요. 제일 재미없는 과도 똑같이 이 경쟁률이 높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거기는 일단 대학교 네이밍으로 붙여 놓고 어차피 로스쿨에 갈 거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다더만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잖아요. 대학교도 그렇게 정하고. 근데 그거 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나서 그대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지 하다 보니까 뭐 또 알게 돼서 취직할 수도 있고, 취직도 이런 게 이런 일을 하는 거였어. 나중에 알죠. 취직하고 나서 알고, 또 원서 100개 넣잖아요. 온갖 회사 다 넣지 않겠어요? 이런저런 회사를 넣어보고서고 되는데 가는 거죠. 뭐 그냥 그 회사가 어떤지 알고 가겠어요? 가분이 여기고 가분이 저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 사실 그게 어떤지를 어떻게 알고 가요? 대충 뭐 그냥 정보 듣고 하는 건 있겠다면서도 그대로 다 되지 않아요. 인연이 저절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문등등이에요. 이문 내맡기면 저절로 연기법이 얘를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연기법의 일환이거든요. 하나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서 시키는 거 하고, 부모님 시키는 거 하고, 왜 부모님도 인연이잖아요. 하필 공부시키는 부모 공부를 막 강하게 시키는 부모님만 만났다. 내 인연이고 팔자예요. 인연이니까 2년의 어머님을 만났으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좋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것도 자기 인연인 거예요. 그 모든 게 인연 따라 흐른다니까요. 거긴 내가 없어요. 나라는 게 개입되지 않아요. 그 나라는 집착을 부를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니까 인연을 내맡기면 뭐가 달라질까요? 삶이 완전 뒤바뀌거든요. 어떻게 뒤바뀔까요? 내가 산다 하면 나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아상에 맡기고 사는 거거든요. 아상과 아질, 내 분별심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내 분별심 가지고 이건 해야 되고 저건 하면 안 돼.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삶이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괴롭죠. 어차피 삶은 내 뜻대로 운행될 게 아니고 삶의 뜻대로 인연 따라 운영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운영될지 나는 모르고, 내 생각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내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죠. 내 생각하고 현실이 틀려요. 내 생각하고 현실이 착착 맞아 떨어지면서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안 돼요. 삶은 틀리거든요, 항상. 그럼 그 전에는 틀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MBTI의 제인 사람 항상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안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데 색에 집착하지 않게 되죠. 점점 내맡기게 돼요. 그게 세운 밥이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옛날하고 살면 똑같은데 반드시 돼야 되라는 집착은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무엇이든 하는데, 왜?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결정을 내릴 뿐이야. 근데 결과는 법계에서 알아서 해. 그걸 모르는 사람과 그걸 깨달은 사람은 다르죠. 삶에 내맡길 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해요. 근데 결과에 집착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케이예요. 예스예요. 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연기법대로 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왜? 연기법은 부처가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대로 하는 거는 내 생각이 하는 거고, 현실은 부처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현실이 옳은 거죠.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잖아요. 부처님을 믿고 따라지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면 되겠어요. 뭐가 부처님이에요? 현실이 부처님이죠.
제법이 실상이죠. 허공법신이 바로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불불불성에 진짜 부처는 법신불이다 그러잖아요. 뭐가 법신불이에요? 허공 전체 삶 전체를 펼쳐내니 허공성이 부처란 말이에요. 법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그럼 좋은 일이죠. 그럼 왜 좋은 일이에요?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현실이라는 부처가 보여줬으니까. 아, 내 생각이 틀렸나 보네. 그럼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데도 미련이 가면 뭐 한 두세 번, 서너 번 뭐 더 도전해 볼 수도 있죠. 그럼 도전해 본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되면 아, 법이 진리가 두 번, 세 번, 네 번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진리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또 그걸 고정 짓지도 않아요. 아, 네 번 안 됐으니까 나는 이 팔자가 아니구나 하고 완전 포기하고 끝내는 것도 아니에요. 시절 인연이 지금은 아닌갑다. 근데 내 가슴이 나중에 10년이, 1년이 지나도 계속 그걸 자꾸 하고 싶어요. 마음이. 그때 해도 안 됐는데 자꾸 나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안 되는 게 맞았구나 하고 포기했어요. 깔끔하게. 근데 어쩌면 내 가슴이 그 일을 생각하면 자꾸 가슴이 뛰어.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그걸 준비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삶의 흐름이 지금이야 하고 속삭이는 어떤 힌트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목을 가다듬음 지금입니다 하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머리에서는 몰라요. 삶에서 드러나요. 삶에 현실을 관하면 돼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그냥 관하고 보고만 있으면 돼요. 그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건 여러분 뭐 깨닫고 안고를 떠나서라도 일상 현실을 사는데도 막 이 정도의 교리적 이해는 저는 젊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교리적 이해만 있어도 삶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어릴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부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이유가 고비고비 인생에 선택하는 고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모르겠고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는 내가 부처가 되면 만약에 부처님이 있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가 너무 궁금했던 거야. 인생에서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 결정의 순간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결정 내리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고 하나도 괴롭지가 않아요. 하나도 괴롭지가 않고 그냥 즐겁고 재밌어요. 그리고 결정 내리는 것도 재밌고 내리지 않는 것도 재밌고 왜 가볍게 결정을 내렸다가 안 되면 이거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결정 안 내려도 돼요. 그 결정에 대한 집착이 없고 내 맡김이 있으면 저절로 그러니까 내 고집이 없어요. 뭐만 있냐 이런 결정을 언젠가는 내려지겠지 하고 내 가슴이 뛰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성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 원력정도 있어요. 원력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몰라요. 원력은 있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안 돼서 좋고 되면 돼서 좋아요. 그럼 나는 결정 내리지 않아요.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난 그걸 허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정도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도 좋겠다. 뭐 그런 정도의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결정 내리질 않아요. 희한하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삶의 시절 인연을 이렇게 보내줘요. 저절로 지금이야 라고 어떤 인연을 희한하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인연을 딱 내가 느낄 때 머리로는 모르겠는데 머리로는 알 수 없어요. 왜 이걸 하면 좋을까 나쁠까 생각하면 답이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죽을 때까지 이건 안 될 단점이 엄청나게 보여요. 끝까지. 그러면 끝까지 선택 장애가 와요. 분별시면 그래요. 원래. 근데 어느 때부턴가 머리로 어차피 답이 안 나오는 게 분명히 알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릴 때 머리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삶을 보고 삶이 저절로 흘러가게 하는 그 흐름을 보고 또 삶의 흐름을 봐서 삶의 흐름이 뭔가 순탄하게 그 일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데 그럼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분배침을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가슴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뭔가 내키는 것은 뭔가 이게 얘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뭔가 뭐 거부감이 없고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케이 한단 말이에요. 흔연하게 삶이 오케이 하고 이 가슴이 오케이 한단 말이야. 그거를 저 서구의 영성가들은 이런 식의 표현을 썼어요.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이 하나 되는 지점 뭐 이런 식의 편을 써요.
자기라는 아상에고가 고집부릴 건 없다. 외부. 의식과 내부 의식이 하나 되어서 저절로 결정은 저 너머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어떤 그런 지점들이 만나는 지점들이 있고 그 지점에서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모든 일이 저절로 순탄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만한 도움을 법계로부터 저절로 받아요. 놀라운 건 딱 그 일이 이루어질 만큼만 다 받아요. 편하게 도움 주는 사람이 곳곳에서 이게 도와주세요라고 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인연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됐든. 근데 그걸 내가 주도해서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돼요. 삶과 싸워야 돼요. 삶이 그렇게 운은 은행 되더란 말이에요. 삶을 그렇게 운영시키면 어떻게 이문이 운행의 삶이라는, 본래 운행의 나의 삶이라는 모든 운행을 움직임을 완전히 내맡기는, 맡겨버리는 거예요. 법의 연기법의 법신 부처님에게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내면의 법신 부처님께, 다성 부처님께, 법계의 법신 부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면 나라는 아상은 내려놔지고 삶이 저절로 그냥 끌고 갈 만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이거. 이러다가 언젠가 예를 들어 보였던 게 흩어진다. 때가 되면 흩어지는 거니까. 흩어지는 거 상관없으니까. 흩어지는 게 상관없어요. 모이는 게. 상관없듯이 흩어지는 것도 상관없죠. 뭐 하나 붙잡을 것이 없어요. 삶을 그렇게 운영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삶이 전면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공부는 대전환이 일어나요. 그럼 삶을 사는 게 즐겁고 재밌어요. 유연하고 집착 없고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죠. 결정 내리는 게 뭐가 결정이에요. 결정 내리는 게 걱정 없어요. 아무리 큰 결정도 자연스럽게 내릴 수 있어요. 내맡기면 걱정이 없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아십시오. 음악